애플사가 뭐 XRP를 매집했다 혹은 뭐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좀 뭔가 거대 기득권,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인지와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과거부터 애플사와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합작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플사가 만든 기술력으로 통합되고 연결되는 시대가 아마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기사에서 애플사가 뭐 XRP를 매집했다 혹은 뭐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화가 좀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뭐 확인되거나 인정된 바가 없는 루머는 맞습니다만, 이 리플사의 목표 자체, 이 비전 자체가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는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회사거든요.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의 결제, 뭐 빅테크, 핀테크의 결제, 이런 모든 결제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연결고리,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력을 리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플사가 그 기술을 기부하면서 인터레저 재단의 하나의 비영리 재단으로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과거부터 애플사와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합작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루머로 볼 수는 있겠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리플사가 만든 기술력으로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는 포텐셜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구글페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시대, CBDC 시대가 오게 됐을 때 블록체인과 융합이 되면서 모든 페이망이 하나로 통합되고 연결되는 시대가 아마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리플사 그리고 XRP 코인에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뭔가 거대 기득권,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공부하고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게 음모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했는데, 정말 이 기축통화에 대한 역사라든지 지금까지 연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패권을 가지고 지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 기득권이라는 세력은 존재하고 우리 개인들은 그 밑에 설계된 어떤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블랙록의 뿌리 세력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유럽을 제패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를 통해 SBI 그룹에 실제로 투자를 했고, 그 SBI 그룹은 리플사의 약 8.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로스차일드 펀드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그룹,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과 같은 그런 거대 기득권 자산 운용사들의 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SBI를 통해서든 블랙록을 통해서든 이미 리플의 초기 투자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팔의 마피아, 그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라든지 뭐 판테라 캐피탈, SCB 시아은행 등등 굉장히 그 유대계 금융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의 자금이 초창기 때부터 리플사의 자금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록에서도의 유착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11월 초 정도에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이라고 하는 행사가 또 뉴욕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맥스웰 스테인이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들과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하죠. 그림자 정부와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상장도 안 돼 있는 회사였고 SEC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어떻게 세계경제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적인 어떤 선구자의 상,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상까지 어워드를 수상했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퍼즐을 맞춰보더라도 이게 암호화폐가 아니라 정말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애셋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 거대 기득권 회사들, 그 친인사들이 그만큼 언론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는 약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연막 작전을 하고 뒤에서는 좀 매집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었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뭐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회장, 그런 사람들도 원래는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돈 세탁 지표다, 폰지 사기다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작년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거는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자산이다, 모든 것은 토큰화될 것이다,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태세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과 연관돼서 한 3가지 지표를 리플 XRP와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워렌 버핏이 이제 조만간 또 은퇴를 앞두고 있죠. 아직까지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으로서 남아는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멕스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를 또 쥐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대주주로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가지 회사가 과거부터 리플렛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고 B2B 거래, 외환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멕스가 리플렛 토크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송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미뤄보게 된다면 사실상 워렌 버핏도 리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혁신적인 금융 시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선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부를 받은 재단이 바로 모자루프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이 모자루프의 모자는 스와힐리어로 하나를 뜻하거든요. 여기서는 또 이제 빌 게이츠 재단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들이 만든 하나의 재단인데, 그들은 2030년까지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기술력과의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고, 그 뒤에 쩐주로서는 구글의 자금, 싱가포르의 통화청, UN 기구, 더 나아가서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까지도 받고 있어요. 왜 워렌 버핏이 모자루프 재단에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하필 모자루프 재단은 리플과 함께 2030년 금융 포용성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멕스, 이런 기득권 회사들의 움직임을 미루어 본다면 리플렛의 기술력, 리플 XRP의 코인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은 일부러 좀 눌러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20년서부터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렛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금융기관들, 또한 새로운 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에코시스템에 참여된 빅테크, 핀테크 회사까지 모두 총망라하게 됐을 때 300개가 넘는 그런 기관들이 모두 들어와서 리플렛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은행들끼리 리플사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스위프트 2.0의 시대, 정말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가치,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 쪽에 공부를 하면서 XRP에 대한 수량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접근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리플, 뭐 XRP,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혼용해서 부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XRP라는 이런 말보다는 리플 코인 이렇게 불러야 조금 더 뭔가 친근하기도 하고 익숙해가지고 많이들 혼용해서 쓰시는데, 사실상 완전히 다른 주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리플이라는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하나의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즉 회사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4년에 라이언 푸그라고 하는 한 작자로부터 리플페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오픈코인으로 잠깐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때부터 리플랩스라고 하는 하나의 리플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하나의 회사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리플사에서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거든요. 누구든 들어와서 그 오픈소스를 통해 이런 개발도 할 수 있고 NFT도 찍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XRPL이라고 하는, L은 이제 레저, 원장이라고 하는 것의 L이거든요. 한마디로 리플 원장, XRP 레저,
이런 어떤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2012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정리하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 리플 원장 혹은 XRP 레저라고도 불리고요. 이 안에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날 때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또 리플 원장의 장점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데에 비해 리플 원장은 3초에서 5초면 하나의 거래가 끝나버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쌉니다. 그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수수료로 소각되는,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그 코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 회사가 있고요.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여기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XRP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게 되면 이 리플 레저, 이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프라이빗하게 금융기관들만 돈을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 솔루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인데 좀 개념이 사실 많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퍼드성 기사도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세퍼레이트해서 분리하셔가지고 내가 그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코인 XRP 코인은 요 위치에 접근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상 XRP 코인 자체는 대체할 수가 없는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브릿지 통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플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 돈을 굉장히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통해 이런 비전을 나아가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리플사는 이제 스위프트 자체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스위프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대한 금융을 포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벌써 이 기간 자체가 50년이 넘어갑니다. 벨기에 위치해 있는 비영리 재단이고요. 그 모든 금융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등 그런 모든 은행이 다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송금을 할 때, 외환 결제를 할 때 그 스위프트 코드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돈의 인터넷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그 구조를 뜯어보게 되면 느리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선진국에 돈을 보낼 때는 그들끼리 장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꽤 빠르게 송금이 되지만 아프리카 안에 있는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돈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3개에서 5개 이상 정도의 중개은행, 환전은행, 수취은행 여러 가지 중간 다리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차도 있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매개체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도 비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리플사에서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스위프트와 함께 협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IS, 국제결제은행이거든요. 모든 5대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전세 금융권을 총 아우르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서 지금 BIS의 상호 운용성, 기관에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현재 스위프트 역시 ISO 20022라는 새로운 메시징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리플사에서 만든 리플 원장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끼리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플 네트워크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스위프트와 리플렛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포장지 자체가 ISO 20022라고 하는 이 규격으로서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가격에 좀 집중하다 보니 XRP는 이미 선반영됐다. 이거는 소송에 눌려있기 때문에 뭔가 증권성 심의에 휘말린 불투명한 코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금융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뒤에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XRP 코인은 유틸리티 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에 대한 큰 이정표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5년 정도의 시간을 끌어왔죠. 굉장히 큰 이정표가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에서 마스터카드
웹뱅크, 제미나이 거래소가 함께 손을 잡으면서 XRP가 긁으면 긁을수록 대략 4% 정도 캐시백이 되는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말 실생활에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재해석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상장한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도 IPO, 기업 공개에 대한 돈을 조달받을 때 리플사의 스테이블코인이죠. RLUSD의 지원을 받아서 이 상장까지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XRP와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전통금융과 융합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사와 싱가포르의 대형 디지털 은행이죠. DBS 그리고 리플 원장 이 3자 구조가 바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에 대한 망 자체가 점점 RWA 생태계로 가고 있는 그런 진입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꾸준하게 XRP와 리플 원장이 채택이 되고 있고, RLUSD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신뢰를 꾸준히 받으면서 스위스의 아미나 은행의 채택이라거나 이온페이로부터 채택을 받으면서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타벅스, 유니클로, 피자헛 이런 프랜차이즈 상권에도 실제적으로 약 2천만 개의 상점에서 RLUSD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미루어 보게 된다면 XRP 현물 ETF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 RLUSD와 XRP에 대한 활용성이 점점 급증하고 전통금융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리플사의 요즘 행보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워낙 초기 자본이 빵빵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M&A라고 하죠. 기업 인수 자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히든로드라고 하는 청산 브로커리지 회사 자체를 12.5억 달러에 인수한 배경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제쳐두고 은행 인가 신청, 그리고 또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말에 리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 같은 경우에 출시를 준비하면서 NYDFS라고 하는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주정부 단위로는 이미 승인이 끝났고, 이제는 OCC로부터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은행 인가를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규제 승인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RLUSD의 준비 수탁금 자체가 현재는 BNI 멜론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직접 준비금이 보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더 나아가서 페드나우 서비스에 RLUSD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 백단에는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은행 인가 신청이 아니라 어쩌면 XRP 이 디지털 통화 자체가 미국 전체 시장을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XRP 현물 ETF는 시간 문제이며 백악관의 준비금 자산으로 XRP가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암시를 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3월이었죠. 그 크립토 서밋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 총 5가지의 디지털 자산을 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의 예측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XRP에 대한 어떤 호재와 가격 반영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암호화폐 쪽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성향상, 기질상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 시장에 접근하지 않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DCA를 권장을 드립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 우리가 암호화폐에 일확천금을 한 번에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선물 거래하고 단타 마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적금 들듯이
뭐 주택 청약에 우리가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돈 넣듯이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 분산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좀 펀더멘탈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코빗 리서치 센터의 자료라든지 서울대 같은 그런 어떤 학술 논문지 같은 걸 여러 가지 보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 번 살 거를 보름에 한 번 사고 일주일에 한 번 사고, 전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본인만의 타이밍을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이 수량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XRP 같은 경우는 워낙 개념이 방대하고 이 파트너십이나 M&A라든지 인프라 확장 면에서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공부가 꼭 수반되어야 되는 코인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좀 대중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타임 레버리지 채널 투자 사관학교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찍어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역시 주식을 코인으로 사고 원자재나 상품 같은 거를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헤게모니, 힘 자체를 더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올라오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또 제도권으로 편입까지 시키면서 패권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이 금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워딩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서는 두 가지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점점 더 대중성을 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 국제 기구들, IMF라든지 BIS의 그런 논문이나 보고서를 미뤄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주권을 위협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민간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런 하나의 코인 형태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거나 신뢰성이 깎일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 개입은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아마 중앙은행이 개입된 CBDC에 대한 세상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 뭐 컨소시엄 형태로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백단에서는 한국은행이 BIS와 함께 과거부터 프로젝트 아고라라든지 한강 프로젝트도 다시 2단계 파일럿 테스트가 착수가 시작됐거든요. 이런 걸 미뤄보면 결국에는 금융의 대격변기 속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CBDC 이런 통화에 대한 형태가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시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트럼프가 밀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대략 2,7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 시가총액 중에 거의 99%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테더의 USDT나 서클사의 USDC가 거의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영향력을 쥐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1대1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 반드시 담보금으로 준비금, 리저브 형태로서 100% 현금 또는 93일 미만, 3개월 미만의 미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연장될 수가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 대한 국가부채 시스템이 숨을 허덕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채를 사들여줄 국가가 없거든요. 중국도 계속 미 국채를 던지고 있고 우방 국가라고 불리우는 일본이라는 국가도 꾸준하게
시장에 던지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메우고 있다,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찍어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헤게모니, 힘 자체를 더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어떤 통화가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사실상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 이런 리스크가 사실 아예 없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고 불리우죠. 중국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테더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USDT가 정말 잘 나가다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법에는 또 준수하지 못했고 유럽의 미카 법안에도 준수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또 시가총액이 훅훅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금 자체가 달러나 미 국채뿐만 아니라 뭐 귀금속, 회사채,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폐쇄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우리 중앙은행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금융권은 예금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지만 뭐 서클사나 테더사,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만간 나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예금자 보험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시대적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부분에 좀 분산화 작업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수익 구조는 앉아서 코인 찍어서 돈 버는 구조가 맞습니다. 실제로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00명이 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순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도 ROI가 굉장히 좋은 수익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 자체가 돈이 쌓여서 모이게 되면 디지털로 발행을 해주면서 그들은 어쨌든 이런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자 수익만 받게 되더라도 사실상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이라든지 외환 결제가 활용될 때 수수료가 드는 부분 사실상 블록체인 기반이기에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몇 퍼센트 수익만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1달러로 딱 패깅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돈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넣을 때 항상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 어떤 API 상품을 기관들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또 그런 테더사나 서클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클사나 테더사가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벌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그리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미국은 CBDC를 반대할까? 달러가 최고니까 달러가 어딜 가서도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니까 본인들의 화폐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안티 CBDC 법안을 통과했을까요? 저는 그 퀘스천 마크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7월 달 정도에 미국 하원에서 크립토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거는 뭐 상원 통과까지 됐고 도널드 트럼프 서명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잘 쓰이고 있죠. 두 번째는 하원에서만 통과됐죠. 클래리티 법안,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이제 명확히 해주는 가이드라인, 이제 SEC와 CFTC의 어떤 역할이 딱 나눠지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이제 승인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법 중에 통과된 하원에서 통과된 게 안티 CBDC 법안입니다. 즉 CBDC 발행 금지 법안이에요. 이것만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CBDC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티 CBDC 법안의 내용을 구조를 한번 뜯어보게 되면 오픈 퍼미션리스 프라이빗 원장에 대한 어떤 그 CBDC 민간 업체에서 만들어진 그 플랫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즉 다시 말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CBDC를 발행하고 개발할 수는 없지만 민간 업체가 만든 어떤 오픈된
허가가 필요 없는 그리고 프라이빗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리플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XRP 레저 기반의 CBDC 플랫폼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부터 리플사는 이 CBDC 플랫폼을 통해 30개국이 넘는 중앙은행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이어왔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초반에 언급드린 리플사는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며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BIS와 IMF가 권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주권을 위협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IMF에서는 2028년도까지 중앙은행이 권장하는 CBDC를 발행하게끔 지금 타임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1년, 2년, 3년 그 안에 반드시 트럼프의 태세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백단에는 이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연준에서도 Faster Payment Council이라고 하는 빠른 결제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서 갖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CBDC 세상은 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암호화폐 시대,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도 우리가 병렬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웹 3.0 시대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 대상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 환율 봤을 때 뭐 한 1,380원, 90원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비쌀 땐 1,400원 물론 넘어가기도 하고, 환율이 싸질 때는 뭐 1,200원대로 물론 내려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의 해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개발도상국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국 내에서는 쓸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해외 결제, 뭐 해외 간 송금, 외환 결제 청산을 할 때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시간도 매우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의 혁신적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금융망, 전통적인 스위프트망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망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지금 자리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만들어지면서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포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토크화된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이 RWA 시대가 정말 뭐 동남아시아,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만 아직은 없지만 뭐 비트코인 ATM 기기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빠르게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가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항공권을 타서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도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반드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까지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많이 냈던 게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됐다면 돈이 이제 정말 또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실제로 항공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술품, 심지어 두바이 지역에서는 부동산까지도 암호화폐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뚫리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심지어 도지코인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각 투자의 개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역시 천천히 주식을 코인으로 사고, 이런 실물 경제에 있는 어떤 원자재나 상품 같은 거를 다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뭐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었잖아요. 작년 연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국내 거래소가 마비가 되면서 원래 1달러로 연동돼 있어야 되는 테더라든지 뭐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몰리니까 패깅이 일시적으로 깨졌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뭔가 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지거나 전쟁의 어떤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실물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쟁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준비금 자체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처음에 50억이었다가 그게 5억으로 낮춰졌다가 지금 다시 10억 정도 선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억 정도만 있으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든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뭔가 무리를 지어서 은행권에서만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사실상 워낙 이 금융권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은 느리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법과 제도가 또 만들어져야지만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 생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없지 않느냐,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금융의 대격변기 속에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만들어지는 부분, 기관의 자금으로서 또 코인에 투자하는 것, 또 STO라고 하죠.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전통금융,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안정위원회 이런 곳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이런 통화 주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존재감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이제는 좀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막 4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애초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셨던 분들의 자산은 엄청 증식하겠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뭔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서 인지를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말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죠.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과거부터 또 엘살바도르라는 국가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꾸준하게 오히려 성장을 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사실상 이 금융에 대한 격변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원화만 내가 들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조금은 분산화를 하고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내가 좀 미리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기열 자체를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35년 정도를 바라보고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 실물금을 추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월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실물금에 비해서 역사성 자체가, 시계열 자체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정말 무결성을 가지고 있고 탈중앙성, 그리고 2100만 개로 수량이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소성이 더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뭔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서 인지를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서명을 했죠. 이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도 이제 암호화폐를 편입하겠다. 뭐 아직까지는 5% 내외여서 크지는 않지만 그 총 토탈로 봤을 때 1경원이 넘어가는 401 펀드 안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파이가 커지게 되면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미국의 주정부 단위로도 뭐 뉴햄프셔주라든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이런 단위로서 천천히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저는 머지않은 시점, 어쩌면 올해와 내년 안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단위로서 비트코인을 또 완전히 전략 비축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최근에 대학의 공식 자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죠. 또한 여러 가지 국가 단위의 연기금 펀드에서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스트래티지라든지 로빈후드와 같은 그런 주식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점점 기관들, 더 나아가 국가 단위의 포모의 심리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미 100개가 넘는 나스닥 상장사에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100만 개 중에 약 5%가 상장사가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략적 움직임, DAT라고 하죠.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전략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심지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은 상장사들이 매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개인의 포모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시기, 그 광란의 파티의 시기라고도 하죠. 그런 알트 시즌은 저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꼭 올 수 있는 그런 버블의 장세가 한번 연출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 현물 ETF도 생겨날 것이고, RWA라고 하는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대가 또 우리 앞에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비트코인 역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너무 맹목적으로 리스키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물 금이라든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채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면서 나의 위험성을 좀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상 이 유동성 자체를 중앙은행에서 이제 조절을 하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조절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면서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 부의 사이클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돈은 국가 부채를 찍어내면서 푸는 돈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자녀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도 맞지만, 그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또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부채를 만들어 온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딱 이 메커니즘상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 차원에서는 완전히 게임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코인에 투자를 할 때도 항상 토크노믹스라고 하죠. 이 토큰과 이코노믹의 하나의 합성어인데, 발행량이 무제한인 코인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을 함께 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CBDC라고 하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천천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프로젝트 아고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한강으로서 지금 현재 많은 파일럿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이제는 좀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화폐에 대한 형태가 사실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이 없는 매장도 정말 많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현금을 내는 문화보다는 다 카드를 찍고 타고 내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항상 융합될 준비를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미래 웹 3.0 시대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 두 가지를 필두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좀 이제 도래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 달러에 대한 헤게모니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로서 이 미 국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병렬적인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기득권 세력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해도 사실 많은 로비 단체에 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자금이 크립토 회사들에서 나왔습니다. 뭐 앤드리슨 호로이츠와 같은 벤처 캐피탈도 있겠지만 서클사라든지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코인베이스, 심지어 리플사도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넣었거든요. 그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현물 ETF가 될 수 있게끔 간소화를 시키고 각국의 규제기관의 우두머리들, 뭐 SEC나 CFTC나 FDIC, OCC 그런 어떤 수장들의 기조 자체를 반 크립토에서 친 크립토로 싹 다 물갈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정말 그 기득권 자금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 크립토 생태계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다분하게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빈부격차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오히려 이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것 같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뭐 저희 구독자층뿐만 아니라 또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5, 60대가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 여쭤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에 대한 코인에 확신을 하게 되셨냐? 딱 간단 명료하게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시대적 방향성이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니까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젊은 MZ세대에 비해서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활성화가 됐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로보트가 나온다고 하네. 이제는 키오스크가 도입됐네. 이제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국가 자산으로 부상하네.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이게 되겠구나. 딱 직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시대는 정말 돈의 형태가 바뀌는 시대, 이 정보만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가 아니라 돈까지도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 해외 송금이 공짜로 이동되고 부동산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또 선구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이제 막 4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애초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셨던 분들의 자산은 엄청 증식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모르겠다. 난 테라루나 사태 불편하고 무섭고 나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나는 뭐 암호화폐는 다 허상 같고 투자를 아예 안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그냥 원화 가지고 있는 거, 그나마 주식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일 거예요. 근데 지금 돈 자체가 이 보이지 않는 생태계 쪽으로 인공지능과 이 크립토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전환점, 이 분위기 자체를 읽어가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중 개인들이, 일개 개인들이 쓸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자리조차 요즘에 뭐 개발자도 많이 자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정말 이 빈익빈 부익부가 워낙 커지다 보면 또 이제 대중들은 빌려서 사야 되는,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살고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으로 항상 허덕이면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로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가격이 동요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한 8할, 9할 정도는 이 본인의 멘탈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이 내재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하루 만에 5%, 10%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패닉셀을 하기 망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가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주택청약 나왔던 거를 비트코인에 천천히 한 번씩 넣어보는 거죠.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들었던 거를 뭐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이런 어떤 현물 ETF가 될 수 있는 자산 클래스에 천천히 담아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점점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코인에 투자했지?
이 코인을 만든 재단의 비전이 뭐지? 이 코인을 만든 재단 회사의 초기 투자자가 누구지? 이 코인은 나중에 어떤 유틸리티로 쓰일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면서 좀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콜인이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먼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항상 시가총액을 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고 많은 금융상품화가 또 되어 있다라는 거고 월가의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것이니까 점점 안정성을 띠는 자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너무나 태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도 맞지만 큰 기회가 또 숨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께서 선물 단타 거래보다는 현물 투자를 하시되 늘 강조드리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좀 바이 더 딥 전략, 떨어졌을 때 오히려 조금씩 사는, 대중들이 관심 없을 때는 내가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써 여기에 시장에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장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먼저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더리움도 많이 산다던데 뭐 리플, XRP,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 먼저 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에 정말 이 지뢰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완전히 100% 안전한 거래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북한에서 바이비트 해킹 사태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분산화를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는 그런 해킹 피해나 어떤 뱅크런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하루인베스트라든지 델리오 관련한 어떤 파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 힘듦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또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에 정말 이 지뢰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거래소조차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어떤 웹3 회사라든지 뭐 어디서 코인을 새롭게 발행을 했다더라, 이런 주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 본인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 꼭 주의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다, 혹은 처음 들어보는 웹3 회사에서 찍어내는 코인이다, 내가 만약에 업비트 창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막 어떤 코인이 하루에 50%, 100% 이상 막 급등을 한다, 이런 코인들은 좀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신원이 확실하게 인증되지도 않은 회사에서 찍히는 코인들도 정말 너무나 많고요. 지급 준비율 자체도 워낙 얼마 없는, 건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한국에서 발행하는 코인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코인들도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거래소도 닥사라고 하죠. 디지털 에셋 버추얼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 확실한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가 있거든요.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 5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래소 정도 활용하시고, 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정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뭐 비트, 이더, 리플, 뭐 솔라나, 에이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좀 건강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간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을 뭐 적재적소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 부분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정말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코인들, 뭐 신규 상장 코인들이라고 하죠. 밈 코인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인에 대해서 펀더멘탈도 없고 정말 근본조차도 없는 코인들이 막 상장이 돼서 펌핑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코린이들, 완전히 이제 막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업비트 빗썸창을 딱 켰을 때 그런 밈 코인이 뭐 하루에 50%, 100%가 급등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포모의 심리로서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내가 사면 또 떨어지는 게 이 코인 시장의 국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정성을 확보한 거래소,
그리고 내 코인이 수수료를 더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에서 거래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닥사 거래소 이미 인증을 받은 이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 좀 현물 투자를 하시는 것을 가이드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닥사 거래소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에서는 트래블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트래블 룰이라는 거는 본인이 KYC 인증이 딱 됐을 때도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규칙인데 사실상 본인이 완전히 신분이 확실하고 KYC 인증도 끝내고 자금 세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인증이 되면 물론 100만 원 이상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허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불편하다. 왜 자꾸 이렇게 뭐 신원을 인증하라 그러고 이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이드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 놓는 거는 조금은 필요한 조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100만 원 이상 송금을 할 때는 KYC 인증, 신분증 대조도 하시고 자금 출처도 소명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인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거래소가 됐든 간에 완전히 100% 안전한 거래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미국의 1등 거래소였던 코인베이스도 올해 중반부 시점에 개인정보가 털렸던 이력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북한의 라잘루스 그룹이 업비트를 실제로 탈취를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의 이더리움을 또 이렇게 가져갔던 해킹을 했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분산화를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작년 연말에 우리 계엄 사태 있었을 때도 업비트나 빗썸 이런 국내 거래소가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갑자기 네트워크가 막 몰리니까 사용자 수가. 그래서 입출금 자체도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체결 자체가 안 됐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FTX의 파산 사태 정말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한테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FTX라고 하는 거래소 자체가 정말 미국에서 손가락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거래소였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에 대해서 코인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돈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세력들 보이지 않는 손이 일부러 만든 자작극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을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업비트,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한 대형 거래소 혹은 내가 프라이빗 키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지갑, 웹3 지갑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분산화를 해두시면서 좀 뿔뿔이 흩어놓게 일단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미국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후행성으로 따라오겠지만 그 사이 과도기 사이에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펼쳐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뭐 중앙화 거래소, 개인 지갑, 웹3 지갑 다 분산화해서 한 5군데, 6군데 지금 다 나눠놨거든요. 스스로 싸다고 해서 처음 들어본 거래소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곳에 맡겨놓고 분산화도 좀 해두자.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펼쳐놓으면 내가 어디다 둔지를 좀 까먹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미뤄봤을 때 정말 이 중앙화된 거래소 자체는 내가 물론 맡겨서 보관하는 건 맞지만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 보관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내 자산은 아닌 거거든요. 그 업비트 위에 있는 두나무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키 자체를 두나무에서 쥐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뭐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두나무와 뭐 빗썸과 같은 그런 거래소와 체결을 맺어가지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지만 늘 중앙화 거래소는 소유가 내가 아닌 그 거래소 주체자한테 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 웬만하면 본인이 프라이빗 키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지갑의 형태, 뭐 하드월렛이나 콜드월렛과 같은 그런 형태로서도 좀 분산화를 해두시면서 보관하시는 게 안전하다. 네, 또 이제 뭐 하드월렛, 콜드월렛과 같은 이런 개인 지갑도 리스크가 완전히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100% 안전할까요? 은행도 뱅크런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장롱에다가 100만 원을 숨겨놓으면 안전할까요?
누가 도둑이 들어서 가져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뭐 어떤 투자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앙거래소에 두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부분이면 내가 이 키만 잘 관리하면 이제 내 소유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프라이빗하고 안전하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자칫 잘못했을 때 내가 이 프라이빗 키를 누구한테 보여줘서 해킹을 하거나 누군가 이 프라이빗 키에 적힌 종이를 가져와 버리거나 내가 혹은 실수로 이 프라이빗 키를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핸드폰이 해킹당하거나 이래버리면은 또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께서 내가 스마트폰에 좀 친근하지 않고 인터넷 활용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개인 지갑을 비추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업비트나 빗썸, 뭐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선물 거래라든지 마진 거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선물 단타 매매 거래, 롱에 배팅하고 숏에 배팅하고 이런 거는 다 해외 거래소 쪽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스물스물 또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현물 거래 베이스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어떤 트레이드 플랫폼도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도 또 이제 활용이 되게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차트를 공부하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시라면 저는 선물 단타 거래보다는 현물 기반의 그런 펀더멘탈 투자 쪽으로 중장기적 가치 투자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요인은 뭐 몇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한국인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가격이 올랐을 때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니까 해외 거래소에 있던 가격보다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있던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혹은 더 낮아지는 역프리미엄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에 따라서 이 국내와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어떤 차익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언급드렸던 트래블 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자체가 좀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짜여진 메커니즘 상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프라는 게 역프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고민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불나방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다 투자를 할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가 이제 하나의 인간 지표로 활용하면서 그땐 좀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역프가 꼈거나 김프 자체가 한 0%대, 1%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기관들, 미국의 어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양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김프가 거의 없다? 개인들은 지금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김프가 생기는 것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에 이걸 하나의 인간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100만 원인데 뭐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11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100만 원으로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옮겨서 110만 원에 팔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환차익을 통해서 이 가격 차이를 통해서 돈 버는 구조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래블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고 너무나 연속적으로 돈을 옮기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너 이거 왜 자꾸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태클을 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 김프로서 돈을 벌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정직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이번 사이클에서 뿐만 아니라 저번 사이클에서도 항상 대두됐었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IBM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의 퀀텀 비트, 그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단위를 퀀텀 비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편의상 큐비트라고 불리는데 현재는 100에서 한 1000 정도 사이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에서 3000만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사실상 저는 그럼 10년, 15년 이후에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과 블록체인의 기술이 같이 발전이 되면서 상호 공존하는 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좀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로서 오히려 더 보완적으로는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화폐에 대한 대격변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린 마음으로써 크립토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투자의 선택은 사실상 뭐 여러분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지론에 따르면 반드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에 대한 가치를 좀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이라든지 리플 빅뱅이라고 하는 책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